푸코가 이제 직접 집필을 한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코가 이렇게 강의안을 쓴 책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강의안이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얘기가 산만해서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푸코의 저작을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작은 너무 밀도가 높아서 읽기가 어렵다. 그래도 안 믿고 꼭 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또 밀도가 너무 높아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극과 극을 한쪽은 너무 산만해서 읽기가 어렵고 한쪽은 밀도가 너무 높아서 읽기가 어렵다라는 이 극단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강의안 중에서도 푸코의 그 강의안 좀 재밌게 저희들이 좀 읽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체 해석학이고 또 철학에 입문하기에도 꽤 괜찮은 저는 이 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푸코의 주체 해석학을 이제 택한 것도 있었고, 이제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자기 배려, 이게 저희가 이제 모인 게 자기 배려란 모든 게 저희 이 강의 제목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철학적 사유를 좀 깊이 있게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읽어 오셨죠? 그 전반부 후반부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주제라고 잘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푸코가 오늘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주류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지점을 철학으로부터 소외시킬 때, 이 사실 자기 배려가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종교의 영역이라든지 잘못 가면은 사이비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하고 이용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가장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해서 이거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시대인데, 이것들의 이 방향들을 우리가 좀 왜곡되게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잡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시대가 이게 무슨 국가나 민족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 배려, 이렇게 비슷한 말들로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뭐 자기 배려라든지, 자기 배려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요새는, 아니면은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를 돌본다든지, 뭐 자기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고 관심이 가는 분야가 됐어요. 이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지? 나를 배려한다는 게 뭐지? 라고 물었을 때 그 지점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다는 것은 뭐냐면 서툴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다룰 때 되게 거칠은 사람은 그거를 서투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서투르고 거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거에 접근에 들어갈 때는 지금 이 사회, 특히 자본의 방식에 굉장히 표현되기 쉽다는 거죠. 뭐 자본의 방식을 가셔도 되는데,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심과 기준을 잡고 지금 내가 그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심도 깊은. 그래서 조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좀 세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주제를 이제 잡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이제 책들을 올 한 해 동안 읽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로 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앞에 강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면 좋을지, 그거를 푸코가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강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업 구성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5번의 제 강독과 6번의 그 세미나, 그 다음에 1번의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미나와 결합된 수업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세미나는 내가 스스로 책을 읽고 고민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강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의 읽기 훈련과도 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것이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흐름들을 잡아가는구나, 어떻게 이 리듬들을 읽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전반부 82년 1월 6일 강의 전반부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띄엄띄엄 읽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오셔야 됩니다. 강의 있는 날이라고 강독 있는 날이라고 해서 같이 가서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맥 못 잡으세요.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앞부분은 푸코가 이제 이 강의를 올 한 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를 간단한 강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의 주제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40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지난해 나는 주체성과 역사 간의 관계를 주제로 역사적 성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튼 지난해예요. 지난해. 이게 뭐지? 이거 찾아보고 있으시면 푸코 못 들어갑니다. 일단 지나갈 건 지나가시고 포인트 될 것들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주체성과 역사 간의 관계를 지난해에 성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특정한 예와 굴절 표면으로서 고대의 성적 행동과 쾌락 체제의 문제, 즉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기원 후 1, 2세기에 출현해 규정된 아프로디지아, 뭐 성적 행동, 쾌락 이런 의미인데 아프로디테 여신 그 이름 아시죠? 그거랑 관련된 겁니다. 아프로디지아의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여튼 중요하지 않아요. 맥락이 뭔가만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 연구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체제는 모든 관심 영역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위 기독교 모럴이나 최악의 경우 유대 기독교적 모럴 내에서가 아니라 모럴, 그러니까 뭐 도덕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되어지는 거죠. 아니라 바로 이 아프로디지아 체제 내에서 근대 유럽 성모럴의 근본 토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의 핵심이 주체성과 역사 간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뭘 가지고 아프로디지아의 체제 내에서 근대 유럽의 성모럴의 근본 토대를 발견했대요. 올해는 이 이제 올해가 나왔으니까 집중해야겠죠. 올해는 이 구체적인 예인 아프로디지아 성적 행동들의 체제와 관련된 특수한 기제로부터 벗어나 거기로부터 주체와 진실이라는 문제의 보다 일반적인 용어들을 추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프로디지아가 뭔지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 없고 그 이전에는 조금은 이 구체적이고 아주 특수한 어떤 경우들을 탐색했다면 지금은 주체와 진실이라는 좀 일반적인 영역으로 이걸 확장해서 지금 탐색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주제는 주체와 진실이에요. 주체도 모르겠고 진실도 모르겠고 일단 넘어가세요. 일단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여기서 뭘 하겠다? 좀 이걸 일반화시키고 이 주제를 좀 확장해서 살펴보겠다. 이게 핵심이고 그 확장된 지점이 주체와 진실이다. 일단 여기까지. 더 정확히 말해서 내가 주체성, 진실 관계들에 관련된 문제를 설정하려고 시도한 역사적 차원을 소거하거나 취소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지만 이 문제를 훨씬 더 일반적인 형식화해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는 쾌락과 성적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쵸?
서양에서 실천의 소관도 아니고 익숙한 역사 분석의 소관도 아닌 주체와 진실의 관계들이 어떤 형태의 역사 내에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가 올해 강의에서 내가 접근하려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주체예요, 진실이에요? 주체와 진실의 관계. 그렇죠. 주체와 진실의 관계예요. 지금 주체를 탐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탐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체와 진실의 관계를 탐색하겠다. 이 둘의 관계.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그 변해왔는가?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왔는가? 이런 문제겠죠. 관계에 대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마디 언급한 바 있는 자기 배려 개념을 출발점으로 취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다 나왔어요. 주체와 진실, 이번에는 일반화시켜서 이 개념을 다룰 거고 이 문제를 다룰 거고, 그 문제의 핵심은 주체와 진실 각각이 아니라 주체와 진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관계를 탐색하는 출발점으로 뭘 놓겠다? 자기 배려를 놓겠다, 이렇게 했죠. 이게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푸코가 자기 배려라는 문제를 성찰할 때는, 이 문제를 탐색할 때는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주체와 진실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동안 부분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 배려를 할까? 자기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이렇게 내가 응용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자기 배려를 뭐와 뭐 사이에, 주체와 진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거를 탐색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까먹지 마세요. 가다가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대단히 복잡하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며 빈변이 발견되고 그리스 문화 전반에 걸쳐 오랜 생명력을 가졌던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 그냥 자기 배려,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를 나는 대략 자기 배려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라틴 사람들은 아주 빈번히 무미건조하다고 비난받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지적되는 큐라수이, 이게 자기 돌봄이겠죠.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큐라수이로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를 번역했습니다.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이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이며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보여줬어요.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이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행위입니다. 여튼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 주체와 진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철학사가 이제까지 그다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은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의 개념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도 역설적이고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뒤에 가면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철학사가 왜 이 지점들을 무시해 왔는지, 무시해온 역사부터 무시해왔던 그 이유까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주는데, 여튼 주체 문제, 주체의 인식의 문제, 주체에 의한 주체의 인식의 문제가 그노티세 아우톤, 그러니까 그노티가 지식 이런 거로 많이 쓰여요. 그노티시즘, 영지주의, 이런 기독교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노시즘이라고,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점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이거예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유명한 델포이 신탁이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원 내에서 이미 오래전에 처음으로 제기된 사실을 만인이 말하고 알며 반복하는 마당에 자기 배려라는 개념을 선택한 것은
역설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피멜레이아 헤아오토로 얘기되어지는 것은 자기 배려라고 지금 계속 번역이 될 거고요. 거기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자기 인식이라고 이제 번역이 많이 될 겁니다.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뭘 아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적인 작업에 의해서 아는 것, 요건 거고, 배려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 인식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배려는 그냥 단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그냥 안다 라고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그런 안다라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자기 배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의 설명은 우리가 이미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욕망을 알고 싶어요, 뭐 이런 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이 에피멜레이아 헤아오토, 자기 배려라는 거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양 철학사 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는 서구 사상사 내에서 모두가 이 자기인식이 주체와 진실의 관계 문제를 기초하는 표현이 확실하다고 지적하는 마당에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주체와 진실의 관계에서 결정적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이 상황에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 확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위상을 부여받지 못한 자기 배려, 다시 말해 자기 배려 개념을 왜 내가 선택했을까요? 오늘 강의의 전반부에서는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의 관계의 문제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거를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 그쵸? 이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지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푸코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자기 인식과 차이나는 자기 배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성, 그 독특성만이 주체와 진실의 관계에 대한 것을 밝혀줄 수 있다라고 푸코는 생각하고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자기인식에 대한 문제, 요 문제, 너 자신을 알라,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첫 번째 나왔던 얘기는 뭐였었냐면 신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그리스에서 쓰였던 이 맥락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신전에 가서 신한테 이제 뭘 물어볼 때, 읽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물어볼 때 그냥 딱 물어볼 말만 좀 물어봐라, 네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 좀 제대로 생각해라 라는 말로 쓰인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크라테스 얘기가 쭉 나오죠. 그쵸? 그 문제는 그냥 뒤에 이제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의 얘기에서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가고,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냐면 49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얘기가 끝나고 세 번째 요점으로 왔어요. 세 번째 문제로 가보죠. 자기 배려 관념과 그것이 자기 인식과 맺는 관계에 관련한 세 번째 요점은 단지 사유와 실존상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출현하는 오직 그 순간에만 이 자기 배려 관념이 자기 인식의 필요성을 수반하고 지탱하며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배려는 반드시 무엇을 그 안에 품고 있냐면 자기 인식을 품고 있는데, 이런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인물의 독특한 소크라테스라는 이 인물에 국한된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음에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 자기 배려와 거기에 연관된 규율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철학적 태도를 특징 짓는 항구적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지? 국민윤리라고 부르나요? 지금도 학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윤리? 그냥 윤리인가? 윤리책에 이제 철학. 그때 국민윤리 많은데? 맞죠? 근데 여튼 이제 거기서 이제 철학사를 배울 때, 예를 들면 그 로마 시대에 세네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안 배워요. 그러면서 이때는 굉장히 이 로마의 이 제국적인 이 마인드가 철학을 뭐라 그럴까, 철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약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의 이 맥락을 따질 때, 이 역사를 따질 때 대부분 그 시기를 약간 암흑기처럼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역투사하면 그리스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아는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자연 철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자기 배려의 문제는 철학 외적이고 철학에서 다뤄지더라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작은 주제로 이렇게 예외적인 주제로 다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철학사의 입장인 거예요. 철학사의 입장. 그래서 지금 푸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철학적 태도를 특징 짓는 항구적 원리였다. 철학적 태도.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하더라도 그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거란 소리예요. 철학적 태도라고 하는 말을. 태도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공부해. 네. 왜 공부해? 자기 배려와 관련해서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철학적 태도를 특징 짓는 항구적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철학적인 개념들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전제에는, 말하지 않는 그 전제 속에서는 자기 배려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그 뒤에 이제 플라톤에서도 에피쿠로스에서도 뭐 쭉 가지면서 이제 그 치료의 효과를 갖습니다. 이런 이제 그 영혼의 치료술로 이야기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쭉 얘기가 나오면서 51쪽에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철학적인 이 얘기를 더 확장을 하는 거죠. 맨 위에서부터 보면, 그러나 단순히 철학자들에게만 이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토의 개념이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고 충만한 의미에서 철학적 삶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단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자기 배려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도덕적 합리성의 원칙에 실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의 능동적 생활 형식 내에서 합리적 행동의 원리가 되어버렸는지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희한한데, 이 번역서들을 읽을 때 뭐가 잘 안 읽히면, 물론 뭐 일본어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어는 그렇지 않은데 이들의 어순을 좀 따라주면 이 좀 읽히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일단 주어와 수어, 동사를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씩 더 붙여가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죠? 네, 일단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이 자기 배려의 원칙이 이 행동의 원리가 되어버렸는지를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해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배려의 원칙이 행동의 원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배려의 찾은 거죠. 자기 배려의 원칙이 행동의 원리가 됐대요. 어떤 행동이죠? 합리적 행동의 원리. 그죠?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합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결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 싶다.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원리가 되었어요. 자, 그 앞에 무슨 말이 되어 있죠? 능동적 생활 형식 내에서 합리적 행동의 원리가 되어버렸는지.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거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뭘 하고자 하는 사람.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죠? 이치에 맞는 어떤 행동을 스스로가 일으켜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죠? 도덕적 합리성의 원칙에 실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
이제 그 주어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겠어요? 도덕적 합리성의 원칙에 실제적으로 따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게 도덕이죠. 그죠? 해야만 한다는 게 도덕이잖아요. 하고 싶다가 도덕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행동들을 보통 도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거를 예를 들면 살인하라 이런 거를 도덕 원칙으로 삼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참된 행동인가를 규정하는 게 보통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된 행동인가 올바른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원리로 삼는 게 자기 배려라는 거예요. 그죠? 간단히 말하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복잡한 말이? 뭔가 훌륭하게 살고 싶어. 훌륭하게 살고 싶어. 나를 고귀하게 살고 싶어. 그리스도적 용어로는 나를 탁월하게 만들고 싶어. 탁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원리 삼아서 그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배려를 원리 삼아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싶어. 자기 배려 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나요? 잘못 오셨어요. 환불해 드릴게요. 돈 잘 벌고 싶어. 혹은 내가 사회적인 명예를 갖고 싶어. 그것도 또 제가 환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돼. 근데 내가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덕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살고 싶어. 라고 이거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뭘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존재적인 탁월함을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탐구 과제로 삼았던 것, 이게 자기 배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대학이나 철학을 전공하는 자들의 이런 문제처럼 여겨진다면 지금 오늘날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요새 철학 공부해 이러면 점 치러 다니나든지 아니면은 대학을 다니냐든지 아니면은 철학을 공부한다고? 그게 뭐지? 예,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철학적 공부가 자기의 존재를 탁월하게 만드는 그 지점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이게 이제 자기 배려의 문제로 이제 계속 이야기될 텐데 뒤에 이제 철학과 영성 문제가 나오지만 여튼 그 문단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 배려에 대한 선동은 헬레니즘 로마의 긴 여름을 거치면서 아주 폭넓게 확산되어 총체적인 문화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문화현상이 헬레니즘, 그 사이 빼고 읽을게요. 헬레니즘 로마 사회의 고유한 총체적 문화현상이 되게 하고, 어쨌든 엘리트 계층이게, 또 그와 동시에 그것이 사유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 되게 한 결과를 초래한 역사를 올해 강의에서 설명하고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철학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사건. 많은 철학사가 이것을 철학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과 다르게 푸코는 철학사의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 지점. 한정된 폭을 갖는 한 문화현상이 실제적으로 근대적 주체의 존재 양식에까지 관여하는 결정적 계기를 이루는 순간을 사유의 역사 내에서 포착하는 바로 이 일이 모든 사유의 역사가 도전해야 할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의 이 흐름 혹은 역사, 이것이 근대적인 주체, 그러니까 근대적 주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주체성, 이 주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탐색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주체성을 분석해 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왜 이거를 해야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